이 자식아, 그 정보 때문에 내 딸이 30년을 잃었어. 이거야 걸성지가라. 이 향기, 왜 이렇게 익숙하지? 괜찮으세요? 혼자 중얼거리시는 것 같아서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차 향기가 좋아서요. 새벽 4시 대연 호텔 그랜드 연회장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한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다. 이연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얼그레이 티컵이 들려 있었다. 연회장 구석에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는 쇼팽의 녹턴이 흘러나왔다. 연희는 눈을 감고 선율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테이블 위를 훑쳤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듯 정확한 박자로 움직였다. 연희 씨, 또 여기 계셨네요. 70대 박 씨가 청소 도구를 밀며 다가왔다. 연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 선생님,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잠깐. 괜찮아요. 근데 연희 씨, 당신 정말 예전에 뭐 하던 사람이에요? 차 마시는 거나 음악 듣는 거나 영락없이 귀족 같단 말이에요. 연희는 쓸쓸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30년 전 기억을 잃은 채 이 도시의 한 시장에서 발견되었다. 당시 그녀를 거둔 이는 지금은 돌아가신 한 약국 주인이었다. 박 씨는 그분의 오랜 지인이었고 연희가 호텔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이기도 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죠. 연희는 티컵을 정성스럽게 씻어 제자리에 두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했다. 호텔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미화실의 귀부인으로 불렸다. 새벽 점검을 마친 연희가 연회장을 나가려는 순간 무대 한쪽의 덮개가 씌워진 커다란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호기심에 다가간 그녀는 천천히 덮개를 걷어냈다. 그 아래에는 먼지 쌓인 골드 하프가 서 있었다. 이건 연희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하프줄을 하나씩 튕겨보며 그녀는 미세하게 틀어진 음정들을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연회장 전체를 채웠다. 복도를 지나던 한 노신사가 걸음을 멈췄다. 정준영, 제1건설 명예회장이었다. 그는 30년 전 실종된 외동딸을 찾기 위해 전국에 장학재단을 세우며 평생을 보낸 인물이었다. 그의 귀에 들린 하프 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딸 수진이 어릴 적 연주하던 바로 그 선율이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그는 서둘러 연회장 문을 열었다. 하지만 연회장은 텅 비어 있었다. 하프만이 여운을 남긴 채 홀로 서 있었다. 정 회장은 하프에 다가가 줄을 쓰다듬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수진아, 내가 있었니?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다. 정 회장은 새벽부터 비서실을 소집했다. 그의 양손녀이자 비서실장인 정서윤이 급히 달려왔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른 아침부터. 서윤아, 어젯밤 그랜드 연회장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봐. CCTV 영상을 다 확인하고. 서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보안팀에 지시를 내렸다. 1시간 후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회장실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영상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경 야간 관리 담당 미화원이 연회장에서 하프를 만지는 게 포착됐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지? 이연이라고 합니다. 53세. 호텔 근무 15년 차예요. 평소 성실하고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정 회장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다. 화면 속 여인의 뒷모습, 하프를 다루는 손놀림, 고개를 숙인 각도까지 모든 것이 딸을 떠올리게 했다.
이 사람을 회장실 전담 관리로 발령해. 네, 할아버지, 갑자기 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인사 기록 전부 가져와. 서유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할아버지가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자주 보였다. 실종된 딸과 비슷한 사람만 보면 집착하는 증세가 심해졌다. 의사는 초기 치매 증상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시작이네. 이번엔 미화원이라니. 서유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을 나섰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인사팀 호출을 받았다. 갑작스러운 발령 통보였다. 그녀는 당황스러웠지만 호텔 규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회장실 전담이라니. 제가 그런 중요한 곳을 맡아도 될까요? 이연희 씨, 15년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이 없으셨죠. 충분히 자격 있으십니다.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층 회장실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대리석 복도, 고급 그림들, 은은한 향.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다. 회장실 앞에 도착한 그녀가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연 연희와 정 회장의 시선이 마주쳤다. 정 회장은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연희의 눈매, 미소 짓는 입꼬리, 공손히 허리 숙이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수진이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이곳을 담당하게 된 이연희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일하세요. 정 회장은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다. 연희는 정해진 업무를 시작했다. 집기를 닫고 화분에 물을 주고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은 어느 것 하나 거칠지 않았다. 저기, 연희 씨. 네, 회장님. 혹시 차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얼그레이로요. 연희는 고개를 들었다. 얼그레이. 그녀가 매일 아침 마시는 바로 그 차였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제가 좋아하는 차이기도 해요. 금방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팬트리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30년 전 딸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젊은 여인과 방금 본 연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하나님, 정말 당신입니까? 정서유는 할아버지의 집착이 날로 심해지는 것을 지켜봤다. 연희가 회장실에 배치된 지 일주일, 정 회장은 매일 아침 연희가 내린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꺼냈다. 연희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기억이 없어서요. 30년 전 이 도시 시장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30년 전, 수진이 사라진 바로 그때였다. 서유는 이 모든 대화를 복도에서 엿들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만약 할아버지가 진짜로 이 여자를 딸이라고 믿게 되면 그녀가 쌓아온 후계자로서의 입지는 어떻게 되는가? 안 돼. 절대 그럴 순 없어. 서유는 즉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연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보고서가 올라왔다. 특이사항 없음. 지극히 평범한 미화원의 삶. 그러나 서유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연희가 회장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유산을 노린다는 소문을 흘리기 시작한 것이다. 들었어? 53층 미화원 회장님 차 타임 때 매번 뭔가 속삭인데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요즘 세상에 못 믿어. 회장님 치매 있으시다잖아. 소문은 순식간에 호텔 전체로 퍼졌다. 연희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했다. 억울한 소문쯤은 참을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어느 날 아침 감사실 직원들이 연희의 사물함을 급습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회장실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 이연희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증거가 명백합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으셔야겠습니다. 연희는 감사실로 끌려갔다. 차가운 조명 아래 서너 명의 조사관이 그녀를 압박했다. 누가 시켰습니까? 경쟁사입니까? 정말 모릅니다. 저는 그냥 15년 근무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이 정도 증거면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그때였다. 연희의 눈에 조사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들어왔다. 프랑스어로 작성된 계약서였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낯선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파리의 어느 음대. 교수가 건네준 장학금 계약서. 그녀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조항 하나하나를 따지며 질문하던 장면. 이 조항은 클로즈 드레즈리아숑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사관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다. 지금 프랑스어 하신 겁니까? 연희 자신도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더 많은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콩세르바투아르의 연습실, 하프를 연주하는 자신, 교수가 박수를 치며 마니피크라고 외치던 모습. 저는 바로 그때 감사실 문이 벌컥 열렸다. 정준영 회장이 서 있었다. 당장 조사 중단하시오. 이 사람은 내 딸입니다. 감사실에 정적이 흘렀다. 조사관들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하지만 증거가 내가 확인했소. 그 문서들은 누군가 조작한 겁니다. 즉각 CCTV를 재검토하시오. 정 회장은 연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습니까? 연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쏟아지는 기억의 파편들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균형을 잃을 것만 같았다. 회장님, 제가 정말 회장님의 천천히 이야기합시다. 일단 여기서 나가죠. 정 회장은 연희를 회장실로 데려갔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30년 전 가족 사진들이 빼곡했다. 이 사람이 제 딸 정수진입니다. 당시 23살이었죠. 사진 속 여인은 젊은 연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아니, 같은 사람이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건 파리 콩세르바투아르 맞습니다. 딸은 하프 전공으로 프랑스 유학을 갔었죠. 그리고 귀국하던 중 공항에서 실종됐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억이 선명해졌다. 공항 화장실에서 누군가에게 공격당했던 일,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던 순간, 그리고 깜깜해진 의식. 저는 기억을 잃었어요. 누가 저를, 왜? 정 회장은 연희의 손을 꽉 잡았다. 중요한 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전국에 장학재단을 세우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도운 것도 모두 당신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다. 정서윤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섰다. 할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윤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제가 문서를 사물함에 넣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연희는 놀라 서윤을 쳐다봤다. 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아, 넌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를 잃을까봐. 제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까봐. 하지만 이건 아니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다니. 서윤은 연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연 회장은 고요했다. 연희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윤 씨,
네. 저도 30년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누구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죠. 연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누구를 미워하기엔 남은 생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용서할게요. 서유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정 회장도 눈시울을 붉혔다. 다음 날 정 회장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99.99% 일치. 연희는 정말로 정수진, 정 회장의 친딸이었다. 호텔 전체가 술렁였다. 미화원이 재벌가 딸로 밝혀진 것이다. 하지만 연희는 담담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신분이 아니었다. 아버지. 그녀는 처음으로 정 회장을 그렇게 불렀다. 정 회장은 딸을 꼭 껴안았다. 수진아. 우리 수진이. 30년 만에 재회였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달랐다. 모든 것엔 때가 있었다. 한 달 후 호텔 그랜드 연회장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희망복지재단 출범식이었다. 연희가 직접 만든 재단이었다. 이 재단은 제가 30년간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무대 위 연희는 더 이상 미화원 유니폼이 아닌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여전히 따뜻하고 겸손했다. 저를 거둬주신 약국 주인 할머니, 15년간 함께 일한 동료들, 그리고 이 호텔에서 만난 모든 분들.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객석에는 박 씨를 비롯한 옛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재단은 기억을 잃은 사람들, 연고 없는 노인들, 그리고 음악을 꿈꾸는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희가 걸어온 길을 다른 이들이 더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행사가 끝난 저녁, 연희와 정 회장은 호텔 정원을 거닐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벚꽃잎이 하늘거렸다. 아버지, 30년 전에 제가 부르던 노래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내가 파리에서 배워온 프랑스 자장가. 연희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하기 시작했다. 오시에레이아이아 디라 엘유엔이 몬 아미 피아이이아오티. 정 회장이 그 노래를 이어받았다. 아버지와 딸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정원을 채웠다. 30년 전 끊겼던 그 선율이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로웠다. 정서윤은 멀찌감치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이제 진심으로 연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며칠 후 연희는 호텔 미화팀을 찾았다. 옛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언니, 이제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얼그레이 마시는 거 좋아하는 연희일 뿐이야. 그녀는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웃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저녁 연희는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곳엔 복원된 골드 하프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하프 앞에 앉아 조용히 연주를 시작했다. 선율이 흘러나왔다. 30년의 잃어버린 시간, 슬픔, 그리고 다시 찾은 기쁨이 모두 담긴 연주였다. 복도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섰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미소 지었다. 연주가 끝나고 연희는 하프의 이마를 기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인내하는 삶에 봄을 주셔서. 그녀의 기도는 고요히 하늘로 올라갔다. 호텔 옥상에서는 정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별이 총총했다. 여보, 우리 딸 찾았소. 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소.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실려 연희의 하프 소리가 들려왔다. 정 회장은 눈을 감고
그 선율에 귀 기울였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다. 잃어버렸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것이 기적이든 하나님의 안배이든 중요한 건 사랑이 끝내 승리했다는 것이었다. 이른 봄, 호텔 정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벽을 여는 꽃들, 연희처럼 오랜 겨울을 견디고 마침내 피어난 꽃들이었다. 정수진으로 복권된 지 2달, 연희는 여전히 적응 중이었다. 고층 펜트하우스보다는 작은 게스트룸이 편했고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직원 식당이 익숙했다. 수진아,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있단다. 내 소개도 할 겸. 아버지의 말에 연희는 잠시 망설였다. 아버지, 제가 과연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요? 당연하지. 넌 내 딸이야. 하지만 연희의 불안은 현실이 됐다. 이사회실에 들어선 순간 차가운 시선들이 쏟아졌다. 30년간 실종됐다가 갑자기 나타난 상속녀. 의심의 눈초리는 당연했다. 정 회장님, 유전자 검사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회장님의 치매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까? 연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차분히 말했다.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낯설으니까요. 그녀의 솔직함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한 이사가 코웃음 쳤다.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바로 그때 연희의 핸드백에서 낡은 악보 한 장이 떨어졌다. 30년 전부터 그녀가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었다. 정 회장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건 악보 여백에는 어린아이 같은 글씨로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정 회장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수진이 파리에서 보내온 마지막 편지에 동봉했던 바로 그 악보였다. 수진아,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구나. 이사들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30년 전의 증거가 그녀의 손에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연희는 혼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윤이 따라왔다. 언니. 서윤은 이제 연희를 그렇게 불렀다. 힘들죠? 저도 처음엔 이사회가 무서웠어요. 서윤아, 난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냥 아버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서윤은 연희의 진심을 알았다. 그녀는 권력이나 재산에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적이었던 그들은 이제 진짜 자매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연희는 오랜만에 하프 연습실로 향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하프. 손가락이 줄을 타고 흘렀다. 선율이 울려 퍼졌다. 서투른 부분도 있었지만 음악은 여전히 그녀의 언어였다. 문 밖에서 정 회장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딸의 연주를 30년 만에 다시 듣는 순간 그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어. 연희의 복권 소식은 언론을 탔다. 30년 만에 돌아온 재벌 딸이라는 헤드라인이 포털을 장식했다. 그리고 그 기사를 본 한 남자가 호텔로 찾아왔다. 정수진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다. 로비 데스크 직원이 연희에게 연락했다. 누구시죠? 강민호라고 합니다. 30년 전 수진 씨와 약혼했던 사람입니다. 연희는 얼어붙었다. 약혼자? 그녀의 기억 속엔 그런 사람이 없었다. 아니, 기억 자체가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로비로 내려갔다. 강민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수진, 정말 당신이군요.
죄송하지만 전 기억이 알아요. 기사에서 봤어요. 기억을 잃으셨다고. 강민호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남녀가 파리 에펠탑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연이었다. 우린 파리 유학 시절 만났어요. 당신은 음악을, 전 건축을 공부했죠. 귀국 전날 우린 약혼했어요. 연희는 사진을 들여다봤다. 낯설지 않았다. 어렴풋이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다. 센 강변을 걷던 기억. 누군가 손을 잡아주던 따뜻함. 그런데 왜 지금까지 당신이 실종된 후 전 미쳐버린 것 같았어요. 5년을 찾아 헤맸죠.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포기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죠. 하지만 당신을 잊은 적은 없었어요. 연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안함과 낯설미 교차했다. 지금의 저는 그때의 수진이 아니에요. 30년이란 시간이 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알아요. 다시 시작하자는 게 아니에요. 강민호는 쓸쓸히 미소 지었다. 그냥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요? 30년 전 공항에서 당신을 따라온 수상한 남자가 있었어요. 전 그때 프랑스에 남아야 했고 당신을 혼자 보냈죠. 그게 제 평생의 후회예요. 연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수상한 남자요? 네. 검은 모자를 쓴 당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함께 갔더라면. 강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연희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줘서 고마워요.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셨다니.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30년 전의 사랑은 이미 다른 형태로 변해 있었다. 잘 지내세요, 수진 씨. 아니, 연희 씨. 강민호는 떠났다. 연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녀를 공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단순한 강도였을까? 아니면 그날 밤 연희는 정 회장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아버지, 제 실종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사실 그도 30년간 의심해왔던 바였다. 수진아, 조심해야 한다. 내가 돌아온 걸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누구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정 회장의 눈빛은 무언가 알고 있는 듯 했다. 연희는 불안감을 느꼈다. 30년 전의 진실이 아직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정 회장은 비밀리에 사설 조사팀을 고용했다. 3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다. 회장님, 당시 공항 CCTV 기록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면 조사관이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의 몽타주였다. 이 남자가 정수진 양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조사관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이 남자는 당시 제1건설 경쟁사였던 대성그룹 소속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성그룹. 30년 전 두 회사는 동남아 대형 프로젝트를 두고 경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따님의 실종 직후 제1건설은 프로젝트를 포기했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수진의 실종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던 것이다. 대성그룹은 지금 10년 전 부도로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총수였던 김태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30년간 딸을 빼앗아간 진범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연희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재단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첫 장학생 선발을 앞두고 있었다. 이연희 이사님,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쌓인 지원서를 가져왔다. 연희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다. 그중 한 지원서가 눈에 띄었다. 지원자 이름 김소희, 20세, 하프 전공 희망. 이 학생, 참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네요. 보육원 출신, 부모 없음.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이 학생 면접 보게 해주세요. 며칠 후 김소희가 재단을 찾았다. 긴장한 얼굴에 앳된 소녀였다. 연희는 그녀를 보자마자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소혜 씨, 왜 하프를 배우고 싶어요? 저 어릴 때 한번 들어봤어요. 하프 소리를.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소희의 눈이 반짝였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연희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즉석에서 결정을 내렸다. 소혜 씨 합격입니다. 우리 재단이 전액 지원할게요. 소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다. 정말인가요? 그럼요. 대신 약속하세요. 열심히 배워서 꼭 훌륭한 연주자가 되겠다고. 네,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연희는 처음으로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위기가 찾아왔다. 정 회장실에 협박 편지가 배달된 것이다. 딸을 돌려받았으면 됐지. 더 욕심 부리지 마라. 과거를 건드리면 후회할 것이다. 정 회장은 편지를 구겨쥐었다. 누군가 여전히 진실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내 딸을 해친 놈들 반드시 밝혀낼 거야. 하지만 그는 연희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딸이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호텔 주차장에서 수상한 차량이 포착됐다. 검은 세단. 번호판은 가짜였다. 차 안에서 누군가 연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기 시작했다. 연희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시선은 분명했다. 언니 괜찮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서윤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피곤한가 봐. 하지만 그날 밤 연희의 차에 브레이크 오일이 샌 것이 발견됐다. 정비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고의로 구멍을 낸 것 같은데요? 보고를 받은 정 회장과 서윤은 경악했다. 당장 경호원을 붙여. 할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30년 전의 진실, 협박 편지, 그리고 연희를 노리는 누군가의 존재를. 서윤아, 수진이를 지켜야 한다. 절대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해. 서윤은 즉각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연희의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고 24시간 경호 체계를 구축했다. 연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전 괜찮아요. 언니 괜찮지 않아요. 누군가 언니를 해치려 하고 있어요. 그제야 연희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30년 전 자신을 공격한 사람들이 여전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정 회장은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사설조사팀은 김태준의 행적을 추적했다. 회장님, 김태준이 최근 한 인물과 자주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구지? 호텔 이사진 중 한 명입니다. 최 이사라는 인물인데. 정 회장은 배신감에 이를 갈았다. 내부에 적이 있었다.
최 이사는 30년 전부터 제일건설에 몸담아온 고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성그룹과 은밀히 결탁해 정보를 빼돌려왔던 것이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다. 정 회장은 증거를 내놓으며 최 이사를 추궁했다. 30년 전 내 딸을 해친 게 당신이었나? 최 이사는 창백해졌지만 끝까지 부인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증거가 다 있어. 당신이 김태준과 주고받은 돈, 통화 기록, 모두. 최 이사는 결국 무너졌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직접 손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정보만 넘겼을 뿐. 그 정보 때문에 내 딸이 30년을 잃었어. 경찰이 들이닥쳤다. 최 이사는 수갑을 찬 채 끌려갔다. 하지만 진짜 배우인 김태준은 여전히 자유로웠다. 증거가 부족했다. 그는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고 모든 것을 중간 책임자들에게 떠넘겼다. 연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괴로워했다. 자신 때문에 또다시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었다. 아버지, 그만해요. 과거는 과거로. 안 돼, 수진아.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해. 그날 밤 연희는 기도했다. 하나님, 이 모든 미움과 복수의 사슬을 끊어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다.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미움이 아니라 용서를 원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그 달빛 아래 연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 달 후 검찰은 김태준을 기소했다. 추가 증거들이 확보된 것이다. 30년 전 사건의 공모 혐의였다. 재판이 열렸다. 연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태준은 이제 80대 노인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의지한 채 초췌한 모습이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해자 정수진 씨, 피고인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연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방청석의 정 회장과 서윤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저는 용서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김태준은 고개를 들어 연희를 쳐다봤다. 30년을 빼앗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다른 것들을 배웠어요. 겸손, 감사, 그리고 사랑을. 연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만약 제가 계속 재벌가 딸로만 살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호텔 미화원으로 살며 만난 소중한 사람들, 그들이 가르쳐준 삶의 가치들. 그녀는 김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의 죄를 용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워하지 않겠어요. 미움은 또 다른 감옥이니까요. 김태준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은 유죄 판결로 끝났다. 하지만 연희의 선처 탄원으로 형량은 감경됐다. 법정을 나서며 정 회장이 물었다. 수진아, 후회하지 않니? 아니요, 아버지.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정 회장은 딸을 꼭 껴안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내가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며칠 후 희망복지재단에서는 첫 번째 장학생 환영식이 열렸다. 김소희를 포함한 10명의 젊은이들이 선발됐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재단은 두 번째 기회를 믿습니다. 연희는 장학생들에게 악수를 건넸다. 제가 30년을 잃고 다시 찾았듯이 여러분도 꿈을 잃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김소희가 용기 내어 손을 들었다. 이사님, 질문 있어요. 힘들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했죠. 오늘 마신 차 한 잔, 오늘 들은 음악 한 곡. 그런 것들이 절 살렸어요.
환영식이 끝나고 연희는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복원된 하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하프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했다. 30년의 아픔,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담긴 선율. 정 회장, 서윤, 박 씨, 그리고 옛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조용히 연희의 연주를 들었다. 음악이 끝나고 박 씨가 다가왔다. 연희야, 아니. 수진 씨, 정말 자랑스럽다. 박 선생님, 전 여전히 연희예요. 이름이 바뀌어도 마음은 안 변했어요.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그날 저녁 정 회장은 가족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수진과 서윤, 단둘뿐인 가족이었지만 충분히 따뜻했다. 건배합시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다.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렸다. 오랜 겨울을 견딘 대지를 적시는 밤비였다. 연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인내하는 삶에는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걸 보여주셔서 30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다. 새벽을 여는 꽃처럼 연희는 다시 피어났다. 그녀의 노래는 계속될 것이다.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노래. 그것이 바로 그녀가 찾은 진짜 행복이었다. 이 채널은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리얼 인생 사연 한 편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누군가의 삶을 통해 희로애락의 깊은 결을 함께 느끼고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 큰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나누는 당신의 한 문장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동을 만듭니다.